잠시 뒤 10시 30분부터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됩니다. 네, 국민의당은 다시 문준용 특검 카드를 꺼내들며 정면 돌파에 나섰지만 이현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막말 파문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서정옥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남부지방법원에 도착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자,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적용이 된 것은 선거법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이것부터 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죠. 그렇죠. 대선 기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그 문준용 씨가 취업에 특혜성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 이유미 씨가 제보를 했는데 그것이 조작돼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증거 조작이 사실상 조작으로 인해서 허위인데 사실 유포한 그 유포죄로 이유미 씨가 지금 그 검찰에 구속된 상황이고 그 유포 사실을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최소한 그 같이 공모했거나 내지는 그것이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당에서 기자회견 하게끔 한 혐의, 그 공모 혐의의 두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영장 실질심사에서 청구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전해지고 있지는 않은데 아마도 공모 혐의에 있어서 미필적 고의든 확정적 고의든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그 지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또는 유포 이 차이가 있습니까? 용어? 그렇죠. 허위사실 유포고요. 유포하고 공표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어차피 공개적으로 밝히는 거니까 뭐 그 차이는 똑같은 없고요. 얘기예요? 다만 이게 그 당선되게 할 목적이면 5년 이하고요. 그다음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면 7년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7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허위사실은 직계 좀비 속 형제 자매까지만 됩니다. 근데 문준용 씨는 비속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아들이니까. 따라서 이게 250조 2항에 해당되는 거죠. 검찰이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밝혔다가 이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확정적 고의라는 부분으로 지금 바꿨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건 이게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게요. 예를 들어 이게 우리 범죄는 고의와 과실로 나누고 고의는 이제 이거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과실은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이 있습니다. 근데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 구별이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우리 판례가 용인설입니다. 용인설. 용인설이 뭐냐면 예를 들어 이게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은 똑같이 해요. 근데 인식을 하고 그 결과를 내심적으로 받아들이면 용인하면 미필적 고의고 용인 안 하면 과실이 돼요.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삼풍백화점 사고입니다. 바로 이게 삼풍백화점에서 건물이 붕괴될 가능성을 인식은 했잖아요. 근데 무너지도 어쩔 수 없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러면 이게 미필적 고의가 되고 설마 이게 무너지지는 않겠지. 용인을 안 하면 과실이 돼요. 근데 그때 판례는 과실로 했습니다. 바로 이게 삼풍백화점 붕괴는 과실치상, 미필적 고의를 부정한 거죠. 근데 이번 사건을 보면 이준서 최고위원에게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어차피 이게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 말은 이게 결과 허위라도 이게 내가 용인하겠다. 이러면 이게 바로 미필적 고의가 되는 거죠. 앞서서 언론에 보도가 된 바로는 제보 조작에 대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필적 고의에 해당되는 그런 문구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제가 보기에 현재까지 증거를 보면 둘이가 확실하게 공모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 카톡이나 내용을 보면 충분히 조작의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그래도 이게 어쩔 수 없다 받아들이는 그게 아까 말한 용인설, 용인하는 현재까지는 이게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데 또 이게 검찰에서는 확정적 고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오늘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가 SNS 대화상에서 나눈 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자, 이 문준용 씨 특혜와 관련한 결정적인 제보가 있다. 기사로 써달라라고 이제 모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저것은 그러니까 이미 좀 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준서 최고위원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 다음 또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증거 자료를 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자 카카오톡 그룹 대화방을 캡처를 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이게 지금 발표되고 난 5월 뒤죠. 6일 날입니다. 예.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계속 제보의 근거를 달라고 하니까 사실은 제보자가 없다 이렇게 실토를 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어느 정도 제보 조작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만한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특히 4월 27일 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 씨를 국민의당 중앙당에 불러서 청년위원장을 주겠다. 그렇게 되면 비례대표가 되기 쉽다라고 하면서 회유를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자가 제보자의 구체적인 신원을 확보해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자에게 그것을 제공하지 않자 기자가 그러면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기사화할 수 없다라고 거절했는데 예. 그럼 거절했으면 본인이 따라서 이 제보자에 대한 그 사실 확인들이 더 재차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미 씨가 제보자인 걸 숨기고 예. 마치 문준용 씨와 함께 같이 학업을 했던 미국의 대학의 동료인 것처럼 제보한 사람인 것으로 해서 예. 당에다 그것을 허위 제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예. 그 문제하고 지금 마지막에 나온 대로 5월 5일 기자회견 이후에 5월 6일 날 이유미 씨가 이준서 최고에게 제보자가 없다라고 실토를 예. 했다고 하는데도 예.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당에다 재차 이것이 사실임을 본인이 직접 확인했다라고 덧붙여서 강조함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준서 최고위원이 사법적 처리받을 것 같고 다만 지금 아까 검찰에 출석하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 법원에 출석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준서 씨가 뚜렷하게 이유미 씨에게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네. 예. 이유미 씨는 제보자가 없다라고 실토했다라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봐서 예. 이 두 진술에 대해서 아마 법원에서 실질 심사를 통해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예. 검증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제 취재 기자가 질문을 했더니 본인이 검증을 나름대로는 했지만은 개인적으로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글쎄요, 검증을 어느 정도 했느냐가 지금 크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일반 국민들이 보기도 의아스러운데 검찰이 볼 때는 아마 허점투성일 겁니다. 제일 핵심적인 게 녹취를 가져왔을 때 그것이 이유미 씨 녹음이라는 걸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이유미 씨가 당에서 중심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빼고 마치 제3자가 제보한 것처럼 본인도 속였다는 것 자체는 제가 네. 볼 때는 결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신원 확인을 철저히 누가 무슨가를 제보하면 먼저 그 제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그 절차 없이 내용 자체만을 급한 거 보면 이유미 씨가 충분히 이걸 만들어 왔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심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검증인 예. 카카오톡 대화방이라던가 음성 녹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만들어 온 제보한 사람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것을 전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것은 가장 결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제보의 신뢰성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 이것이 예. 바로 검증의 가장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밝히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제가 네. 보기에 이거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10번 하면 10번 다 공표가 돼요. 그럼 이게 제가 보기에 처음에 공표할 때는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표할 때는 미필적 고의일 수 있는데 예. 그 이후에 계속 그걸 이게 공격을 했잖아요. 예. 그럼 이게 그 이후에는 알았으면 막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공표한 거는 확정적 고의가 될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확정적 고의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유미 씨가 이 제보 내용을 폭로하고 난 다음에 제보자가 사실은 없다라고 얘기했음에도 이준서 씨는 이제 밖에 이제 기자들에게 100% 그 확실한 제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 확정적 고의에 해당된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5월 6일 날 제보자가 없다 했으면 예. 근데 선거가 5월 9일이잖아요. 예. 근데 5월 6일 이후에도 계속 그걸 언론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정적 고의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준서 씨가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영장 실질 심사를 10시 반부터 이제 받게 되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그 특수교사에 대한 그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거는 이제 그 공모 공동정범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교사 방조가 있는데 교사는 이제 이거 공동정범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조작을 해라고 이제 그 범죄를 사주하는 거. 예. 이걸 이게 교사라는데요. 네. 근데 교사도 이제 그 자기 지휘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하면 특수교사가 돼요. 네. 그러면 이게 가중처벌되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게 공범이 아닌가. 아까처럼 확정적 고의 뒤에는 5월 네. 6일 이후에는 따라서 이게 교사나 뭐 정범이나 차이는 없어요. 형량은 똑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게 그거는 이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네. 자, 오늘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영장이 청구가 돼서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영장 청구 요건이 두 가지입니다. 예. 첫째는 이제 이거 범죄 사실이 소명이 돼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 그런 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OR입니다.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증거인멸 우려는 걱정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는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범죄 소명이거든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게 소명이라는 말입니다. 예. 소명은 이게 범죄의 정명이 아니에요. 예. 이 말이 이게 우월적 개연성 50% 이상 예. 범죄를 저지를 걸 의심만 되면 소명은 성공한 거예요. 따라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게 유무죄는 나중에 재판해봐야 되지만 예. 일단 이게 소명은 50%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네. 발부될 가능성이 좀 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앞서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청와대가 송영무 또 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2, 3일 늦추기로 했다고 전해드렸는데 네, 관련된 관련해서. 내용을 청와대에서 브리핑하고 하루라도 있습니다. 빨리 내각 인선을 완료해서 국정에 충실하자는 청와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회에서 추경 처리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 며칠간의 시간을 달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당의 간곡한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 2달이 넘도록 정부 구성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을 야당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민생에 시급한 추경과 새로운 정부 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부 조직법 등 현안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브리핑을 마치고요. 질문은 플로어에서 백블로 받겠습니다. 이인지 예. 반장님께 네. 수고하셨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들으셨습니다. 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며칠 늦출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당의 임명 연기 요청을 청와대가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동안 그 기간 동안 야당에게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좀 전까지 국민의당의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을 짚어봤는데요. 청와대 발표도 있고 하니까 그 내용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와대에서 글쎄요,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기에는 지금 전국 상황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죠. 아무래도 그 문재인 대통령 추경 문제와 장관 인사 문제를 연계시키지 않겠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내에서도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고 특히 사실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당으로서는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데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송영무 후보자와 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당이 청와대에 직접 요구했기 때문에 네. 이것을 무시하고 강행하기에는 상당히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스러웠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여당이 야당에게 이 두 후보자 중 한 명을 철회하는 그런 방안도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여당으로서는 아마도 국방개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송영무 후보자를 지키었으면 할 거고 네. 그리고 대신에 조대엽 후보자를 한다면 희생시켜야 한다라는 조대엽 후보자 직무 연관성도 떨어지고 청문회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명분이 더 조대엽 후보자를 낙마시키고 송영무를 보호하자는 기류가 강한 것 같고 야당은 거꾸로 조대엽은 물론이고요 송영무 특히 국방 문제와 관련해서 고액의 자문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방계획 적임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노동보다는 국방이 훨씬 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네. 국방부 장관을 야당은 요구하고 있는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여당으로서는 추경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리고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서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희생펀트, 희생타를 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저는 제가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과연 한 사람을 희생시킨다고 해서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야당이 협조할 것이었던가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추경이 꽉 막히고 7월 임시국회에서 국민들에게 추경 보따리를 선물하지 못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검찰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전체적인 국정개혁 드라이브를 위해서는 야당의 이런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정면 돌파해서 강력한 국정개혁 드라이브를 1년 정도는 해보는 것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한 개혁에 대한 화답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대통령이라면 저는 원칙론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고 싶은데 아마도 야당에서 입장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본인의 뭐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와대에서는 그러면 강행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강행할 가능성보다도 강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연말에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이게 나라냐고 할 정도로 한국 사회에 돈과 백으로 그 대학 입학을 저지르고 그리고 구멍난 방탄조끼리 입고 레이더가 없는 구축함에 그리고 자녀들을 입시 학원으로 전락한 교육의 공교육에 대한 문제, 이 문제가 너무나 누적됐기 때문에 어느 한 번가는 9년간의 적폐 문제를 시원하게 개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이 바로 최순실 게이트의 촛불 집회로 드러났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1년 정도는 문재인 정부가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가혹하게 국회를 통해서 심판하고 견제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뤄도 충분하지 않나 싶어서 저는 1년 정도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여당으로서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서영호 소장의 생각으로는 글쎄 이제 청와대가 2, 3일 정도의 시간을 주고 난 다음에 명분을 확보한 뒤에 이제 임명을 강행할 것 같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2명의 후보자 가운데 1명의 임명 철회 내지는 자진 낙마 같은 경우 야당으로서도 좀 받아들이기는 조금 편한 상황, 그리고 정국 운영을 협조해 나가는 데는 좀 어떤 빌미를 어떤 명분을 주는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이게 저는 객관적으로 보면 대통령 임명을 강행할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는 당이론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봐요. 예를 들어 가장 지금 국방에서 가장 현안이 뭡니까? 바로 이게 방산 비리 척결이에요. 국방 개혁이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율촌에서 고액의 9억 9천만 원 자문료. 저도 이게 로펌이 있지만 로펌에서 절대 손해보게 돈을 안 줍니다. 뭔가 이게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상의 이득을 얻었다. 그렇죠. 이게 저는 왜 9억 9천을 주겠습니까? 저는 이게 방산 비리 이 적임자를 안 보고요. 그다음에 조대엽 후보자는 저는 더하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큰 화제는 뭐 최저 시급도 안 줬다고 하잖아요. 그 법을 어긴 거예요. 사회에서 겸직이라든지 발기는요. 그럼 이게 바로 고발이 들어가면 야당에서. 근데 그게 과연 저는 직무와 관련한 비리는 절대 결격 사유로 보거든요. 따라서 이게 당이론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뭐 2, 3일 동안의 여론의 향방이 저는 뭐 향후 전국을 결정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문준용 씨 특검 문제로 또다시 정치적 공세라는 야3당에 대해서 오히려 심판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자라고 하는 여론이 높아지면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지 않고 야당 주장 내에도 일리 있는 것이 있고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서 대통령이 좀 양보하는 게 좋지 않겠냐. 여당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냐라고 여론이 형성이 된다면 아마 대통령을 심사숙고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청와대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송영무, 조대엽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지 않고 2, 3일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라고 발표한 뒷 배경은 전국의 상황 변화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자,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 여전히 맹공을 국민의당을 향해서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박지원 전 대표를 직접 저격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7월 6일 제가 아침 방송에서 머리 자르기는 안 된다라고 한 날 그 시간에 박지원 대표와 이준서 최고위원 사이에 통화 기록이 들통이 났습니다. 36초간의 짧은 통화에 무엇을 주고받고 할 것이 있느냐라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최종 컨펌을 하는 시간은 36초로 충분하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김대중 대통령을 거명하며 김대중의 적자라는 박지원 선대위원장께서는 양심에 따른 행동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36초면 충분하다.
박지원 전 대표를 향해서 추미애 대표가 강공을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추미애 대표가 이렇게 국민의당을 이렇게 계속 몰아붙이는 것의 배경이 과연 뭐냐?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국민들 보기에는 예전에 한솥밥 먹었던 사람들이 저러냐 해서 네. 사실 전쟁을 하면 아시겠지만 다른 나라끼리 전쟁보다 내전이라고 하는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끼리 그 전쟁이 가장 무서운 법인데 아마도 박지원 그 전 대표와 추미애 대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예전에 구민주계에서 같이 활동을 했었고 예. 정당에 같은 몸을 담았기 때문에 더 잘 알기 때문에 가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뭐 정치적 의도는 결과적인 거고 사실은 그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춰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니냐. 즉 정치적 도의적 법적인 책임은 그것이 이유미 씨 혼자거나 아니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 내지는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법적인 문제는 검찰이 밝히겠지만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책임, 공당에서 선거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그 표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후임자로서 했지만 당시의 책임자였던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당시 후보가 아무 얘기하고 있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아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해서 추미애 대표가 좀 강하게 얘기했을 뿐이고 다만 추경이라고 한 국면 속에서 야당의 반발 때문에 일시적으로 얼어붙는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미애 대표가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국민의 보편 타당하고 상식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못할 말을 했다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국민의당을 몰아붙이는 뒤 배경이 뭐냐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게 추미애 대표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그 입지를 위해서 예를 들면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 나가기 위해서 당내에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의 지지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인위적인 그 정계 개편을 위해서 야당 흔들기라던가 이런 것들은 정치적 해석일 뿐이고 실제로는 제가 보면 그건 정치 의도보다는 추미애 대표가 국민들의 감정과 그 상식에 대해서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아닌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행동은 아니다. 이 차제에 얘기죠? 추경도 먹고 사는데 중요한 문제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뭐 보편 타당한 상식선에서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게 추미애 대표가요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그 검증을 좀 소홀히 했다든지 아니면 이게 셀프 무죄 자기들이 스스로 조사해서 무죄를 선고했잖아요. 이런 거는 이게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근데 그분이 판사 출신인데 미필적 고의라는 말 썼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박지원 대표나 안철수 후보의 미필적 고의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을 보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협치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어 국민의당이 도움 없이 일단 이게 국정 운영의 1차 책임은 여당한테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저는 이게 본인 어떻게 보면 정치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공격하는 게 과연 이게 협치에 바람직한가 이런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아니 국민의당이 협치하면서 제가 볼 때는 그 이낙연 총리라든가 김상곤 교육부총리를 협치 차원에서 대통령 국정 잘하라고 해줬나요? 아니면 호남 민심이 두려워서 한 건가요? 저는 추경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라든가 대통령이 잘 되기보다는 아마 민생 현안이 있기 때문에 여론에 밀려서 추경에 임하려고 했던 것이지 뭐 제가 볼 때는 협치나 이런 문제는 애초에 국민의당이나 야당 머릿속에도 없는 건 아니었던가. 오히려 초반에 대통령의 국정 드라이브를 좌절시켜서 국회와 야당이 길들이기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공세가 더 큰 건 아닌가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궁지에 물린 국민의당 다시 한번 문준용 특검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보수 야당까지 가세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문준용 특혜 취업 의혹 그리고 이유미의 증거 조작 이 사건 두 사건은 이제 특검에 맡기는 것이 옳다. 그 문제의 본질은 문준용이 취업 특혜입니다. 증거 조작이 있었다, 없었다.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문제는 중립적인 특검에 맡겨서 수사를 하고 결론을 내야만. 네. 자, 증거 조작은 곁가지고 취업 특혜가 이제 본질이다라는 주장인데 야3당이 동시에 이렇게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게 특검은 전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특검이라는 거는 검찰입니다. 그럼 이게 검찰이라는 거는 뭔가 이게 기소의 가능성, 뭔가 이게 처벌할 가능성일 때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준용 씨 혐의는 업무방해죄예요. 바로 이게 고용정보원에 부당하게 취업하면 이게 업무방해죄고요. 업무방해는 이게 5년 이하의 징역이면 그럼 이게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근데 그 있었던 일이 2006년이에요. 네. 따라서 이게 전혀 기소할 가능성이 없는 걸 특검을 한다. 예. 이 특검은 이게 역사적인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고 처벌하는 거예요. 예. 따라서 이게 저는 특검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런 봅니다. 예.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그래서 특검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얘기를 하거든요. 국정조사는 뭐 괜찮은 겁니까? 국정조사는 이게 정치적 행위 때문에 뭐 예. 법하고는 관계없지만 예. 그러나 이게 2006년도 일을 예. 지금 이게 끝났는데 조사하는 게 저는 바람직한가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예. 네. 저는 뭐 이 특검 주장도 그렇고 국정조사 주장도 사실상 가장 피해자는 국민의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 아까 말씀드린 정치 공세 성격이 강하고 여전히 대선에 있었던 문재인 대 반문재인 구도를 가지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연대한다면 실제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호남을 비롯한 개혁 층에서 국민의당이 이제는 더 이상 국정에 협조하지 않고 자유한국당과 괴를 같이 하는구나라고 하는 인식들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정치 공세를 통해서 당장의 어려움을 이유미 조작 정국을 추미애 막말 정국이라든가 아니면 문준용의 그 특혜 취업 정국을 바꾸려고 애는 써보겠지만 결국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하고 함께하는 그 정당이구나라고 해서 오히려 지지 기반이 유실될 그래서 호남에서의 그나마 지지율이 6%고 전국적 지지율은 4%로 갤럽조사 연구소에 나오는데 사실상 그 지지율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치 공세는 하고 있으나 정치 공세가 끝난 뒤에 국민의 평가는 아주 가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이현주 원내 수석 부대표가 또 막말 파문으로 국민의당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부터 전국에서 급식 파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밥 먹을 권리를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 노동자들께서 권리 주장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원주 의원의 막말을 듣고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붕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본인도 여성이면서 동네 아줌마라뇨. 비정규직 아줌마들 계층 교육이나 시키다뇨. 네. 예. 자, 이현주 의원이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해서 동네 아줌마, 뭐 밥하는 아줌마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비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자, 이게 근데 개인적으로 기자에게 그러니까 취재와 상관없이 한 얘기라고요. 그렇죠. 공식적인 기자회견이나 기자간담회 자리가 아니라 네. 알고 있는 기자와 사적인 통화를 개인적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속 내용을 얘기한 것이고 기자가 볼 때는 대신에 기자에서 개인적이고 공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이 그래서 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싶어서 아마 이것을 기사화해서 큰 문제가 되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현주 의원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텐데 오히려 이 개인적인 생각보다도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의당이 어느 계층의 경제적이고 정치적 이해를 대변하는 것인가 국민의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에 대한 정당에 대한 문제로 비화될 경우에 아주 심각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네. 아마도 지난번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사실 국정농단이나 이런 어려운 정치적인 문제보다 정유라의 돈도 실력이라고 하는 한마디가 오히려 모든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것처럼 이 놈이 들어가는 욕설이라던가 그리고 비정규직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비하적인 태도 이 문제가 오히려 그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데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이현주 의원은 이 기자와의 대화 내용과 관련해서 학부모로서 한 얘기였다. 또 그리고 학교급식 노동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은 그래도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예를 들어 이현주 국회의원이 네. 충분히 이게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 봐요. 예. 예를 들어 이게 공무원이나 공공노조가 파업권을 좀 남용한다. 이런 게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럴수록 이게 더 냉철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게 뭐 비하적인 발언, 이런 게 막말에 가까운 이러면 이게 오히려 본질은 가려져 버리고 오히려 이게 막말만 부각되면 더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아주 그래서 저는 이게 발언은 상당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예. 봅니다. 예. 네. 자, 이현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에 갔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안 좋은 일에 지금 계속 휩싸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낙연 총리가 이제 후보자 시절에는 하자 있는 물건이다라고 해서 또 구설수에 올랐는데요. 자, 이현주 의원이 자 이렇게 지금 좌충우돌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취지는 아마 그런 걸 겁니다. 비정규직이 갑자기 준비 없이 정규직화 된다라던가 노동개혁을 급격하게 노동시장에 대해서 손댈 경우에 부작용이 있다는 취지를 얘기하고 싶을 텐데 그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온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현주 의원이 정치 태생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한명숙 총리가 당대표 시절에 여성 의원 발탁 몫으로 그 민주당에 영입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그 대기업의 상무로 있으면서 전문적인 그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당에 들어와서도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어 했는데 그런 역할들의 기회가 잘 없었던 것 같고요. 따라서 그 문제로 인해서 당 주류와 그 불필요한 갈등들이 많이 있으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당을 그러니까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에 가게 됨에 따라서 그 문재인이냐 반문재인이냐고 하는 그 개파 간의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면서 오히려 그 문제 제기의 본질들은 잘 드러나지 않고 가시돋친 감정들이 더 먼저 앞서는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쉬운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정욱 변호사 얘기대로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하는 것은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수용될 수 있는데 이렇게 감정을 섞어서 할 경우에는 전 국민들의 공분을 살 수 있다는 점을 이현주 의원이 이번 기회에 잘 알고 이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고 당 차원에서도 이 문제 수습하기 위해서 나서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대담을 마치기 전에 속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잠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입법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계륜 또 신학용 전 국회의원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신계륜 신학용 전 의원은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 김모 이사장으로부터 학교 이름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게 법을 고쳐주는 대가로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5년까지 각각 5,500만 원과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신계륜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 원, 신학용 전 의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는데요. 이번에 2심은 신계륜 전 의원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예, 대립하는 여야 정치권 상황 전문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